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인간보다 빠른 답변을 내놓는 똑똑한 챗봇 창구죠. 챗GPT.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챗GPT를 1980년대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생에 있어 혁신적인 인상을 준 단 2가지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AI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중간 평가를 한다면 어디까지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 누리꾼들은 과거 일제강점기 노동시간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팩트체크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는 IT 분야로 만나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네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과 연결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했던 방송에서 챗GPT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이에 더 진화를 했더라고요. 이젠 이미지도 해석을 한다고요? 이게 진짜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서 저는 변화를 계속 보고 있는데도 일주일이 거의 10년치 변화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변화의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변화의 속도에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최근에 나온 이 오픈 AI의 GPT-4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챗 GPT라는 게 GPT-1, 2, 3 중에 GPT 3.5였거든요. 근데 이 GPT 3.5 나온 지 거의 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 버전인 GPT-4가 이제 챗 GPT에 적용이 되면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른바 눈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이제 읽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서로 인간과 대화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또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나온 게 챗GPT 3.5 버전이었던 거예요? 네, GPT 3.5가 탑재된 챗G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온 GPT-4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 사진도 해석을 하고 답을 내놓는다는 건데 어느 범주까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시를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챗GPT한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사진을 한 장 줍니다. 근데 그 사진에 달걀이나 밀가루,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에 우유는 어느 정도 잘려 있고 조금만 보이고 이런 형태인데 그냥 이 이미지를 주면서 얘한테 이걸로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재료들로 뭘 만들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보고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고요. 오믈렛을 만들 수 있고요. 머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테스트로 한 번 더 보여줬던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뭔가 되게 수많은 풍선들이 하나의 끈에 달려 있어서 뭔가 딱 자르면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그냥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풍선이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갑자기 풍선이 날아가겠죠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진에 있는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이제 이번에 GPT가 만든 GPT-4에 대한 기술 노트를 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도 잘하지만 원래 더 잘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보는 논문이나 회사에서 많이 보는 문서들 있잖아요. 그 문서에 들어있는 표나 혹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더 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예시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아주 복잡한 물리학 문제 시험이 있어요. 그 물리학 시험의 텍스트랑 그다음에 어떤 물리학에 대한 원리에 대한 어떤 도시 그림 같은 게 있는 건데 그 그림을 주고 나서 문제를 한번 단계별로 풀어볼래? 라고 물어봤더니 정답을 마치 우리가 이른바 1타 강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듯이 이것을 정답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있잖아요.
구글이 실제로 텍스트로 검색하는 걸 오픈하고 거기서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는 것까지 진화하는데 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네네. 근데 챗 GPT는 텍스트로 대화할 수 있는 거 나오고 3개월 만에 이런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더 이제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검색 엔진으로 조금 전 말씀하신 구글이나 뭐 네이버 초록창을 이용하는데 챗 GPT가 이걸 대신한다거나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챗 GPT만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챗 GPT의 거의 지금은 투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픈 AI의 투자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구글의 파일을 계속적으로 뺏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챗 GPT를 이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사이트에서 쓸 수 있지만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에도 이 챗 GPT가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좀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대부분 구글에서 만든 크롬을 쓰시고 그리고 검색 엔진은 구글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메일도 Gmail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드렸던 빙 안에 들어가 있는 MS에서 만든 빙 안에 들어가 있는 챗GPT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브라우저를 크롬이 아닌 엣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후에 나온 브라우저인데 이게 점유율이 상당히 낮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써야지, 그러니까 엣지를 써야지만 쓸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이메일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제 너네가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쓰기 위해서라면 브라우저도 마이크로소프트 거 써야 되고, 그리고 검색도 마이크로소프트 거 써야 되고, 또 이메일 주소도 마이크로소프트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차지하고 있었던 이 검색 시장의 독점성을 구글이 이 챗 GPT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빙 자체가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사용자 수가 전 세계 1억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파이 싸움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음을 먹고 이번에 제대로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챗 GPT가 검색 시장의 판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지금 이미지를 읽을 수 있고 또 뭐 표나 인포그래픽 등 해석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직까지 일반인들한테 우리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베타 서비스긴 하지만 일부들이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보여주는 시연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요것 말고도 지금 챗 GPT-4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창작, 창의의 영역을 이 GPT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얘한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울 만한 조건을 줘도 상당히 대답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글자로 이제 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데렐라,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 있잖아요. 네. 그 신데렐라 이야기를 줄거리를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적어주지 말고 글자의 반복 없이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A, B, C, D 이걸 다 써서 네.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줄거리를 써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마치 우리가 뭐 삼행시 하듯이 A부터 Z까지 20 그 몇 글자를 활용을 해서 네. 쫙 이어서 쓰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것을 받았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 A부터 D까지를 다 쓰면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내용이 이상하지 않고 아주 또 잘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힙합 가사 같은 거 보면 뭐 라임을 맞추거나 막 이렇게 해서 어떠한 키워드들을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창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뭐 이런 뭐 작곡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작사죠. 작사. 그러니까는 어떤 음악의 어떤 가사를 쓰거나 대본을 쓰거나 이럴 때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이 기억하고 더 길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명령어처럼 챗GPT한테 뭐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요약해줘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얘가 이제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약 25,000단어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단어면 한 50페이지 분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챗GPT한테 영어 기준이긴 하지만 책 한 50페이지를 그냥 주고
그거를 뭐 5줄로 요약해줘. 아니면 그거를 뭐 한 페이지로 요약해줘. 그럼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약기로도 쓸 수 있고 실제로 이번에 데모로 보여줬던 것들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아주 긴 글을 주고 그 긴 글에 있는 리안나라고 하는 어떤 연예인의 어떤 일대기 중에서 슈퍼볼 공연이 왜 특별했는지 설명해줘. 그랬더니 네.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문이나 연구 리포트 이런 걸 주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달라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거 뽑아달라고 뽑아주는 거죠. 네. 뭐 그 정도 수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더 이제 의미 있는 게 얘가 정말로 비서처럼 고차원적인 추론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추론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급할 때 뭐 비서를 쓰시는 분들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나 오늘 뭐 3시부터 4시까지 일정했으니까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솔직히 우리가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헷갈릴 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GPT-4한테 뭐 A라는 사람은 11시부터 3시까지 일정이 있고 B라는 사람은 4시부터 일정이 이렇게 3개 정도를 주고 이 세 사람이 같이 30분 동안 미팅을 하려면 어떤 시간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보다 헷갈리는 건데 네. 기존에 있었던 GPT 3.5 기반의 챗 GPT는 뭔가 정답을 내주긴 하는데 그 정답이 틀린 정답을 내주거든요. 근데 GPT-4는 그거를 일단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은 11시부터 3시까지 일정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3명이 공통적으로 30분 이용 가능한 시간이 오후 12시부터 12시 반입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인간보다 훨씬 더 추론 능력을 갖고 비서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시험 결과들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은 생물 올림피아드 경시 대회를 기존 챗 GPT한테 시켰더니 네. 하위 31%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게 상위 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하네요. 공부능, 네, 그렇죠. 공부능이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네. 언어의 이해도가 또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네, 챗GPT가 뭐 영어를 제외한 언어 능력은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이번에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국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보통 언어에 대한 인지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데이터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번역을 하더라도 번역 품질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GPT-4의 지금 벤치마크 결과들을 보면 한국어를 이제 그 GPT-4가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수준이 우리가 써본 그 챗GPT, 그러니까 GPT 3.5죠. GPT 3.5가 영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써왔었던 챗GPT인 GPT 3.5가 영어를 이해하는 게 70%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GPT-4가 한국어를 이해하는 게 77%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는 영어만큼보다 훨씬 더 이제는 한국어도 잘 대화하는 이런 녀석이 GPT-4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한국어 이해 능력도 향상이 됐군요. 네. 그럼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챗 GPT를 인턴 사원의 소장님이 네네네. 비유를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진화한 버전은 뭐 비서나 뭐 똑똑한 사람으로 비유를 해도 무리가 아닐까요? 글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턴은 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똑똑해졌지만 인턴을 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될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른바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환각 현상이라는 건데 네. 여전히 챗GPT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모르는 것들이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오답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번에 GPT-4가 되면서 뭐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훈련을 시켜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인공지능의 답변은 생성형이기 때문에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사리 인턴을 띄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똑똑해진 비서이니까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최종 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이번 주엔 매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하는 생생경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2주간 모니터했습니다. 네, 생생경제 들으셨군요. 어떤 점부터 볼까요? 네, 낯선 경제 용어에 대한 충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뉴스를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의 8알이 용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생경제에서도 낯설 수 있는 경제 용어를 설명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지난 3월 13일 경제가 먼데이 코너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 한 패널이 내일 발표될 CPI의 모든 게 달렸다. CPI가 6.4 밑으로 떨어져서 6%가 채 안 된다면 동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CPI가 아주 중요한 지표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CPI의 개념을 모르면 이 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생경제를 자주 듣는 분이라면 이 개념이 낯설지 않을 테지만 이 프로그램을 처음 듣거나 평소에 경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 용어가 새롭거나 바로 떠오르지 않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날 방송에선 CPI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CPI를 한국어로 풀어 쓴 말인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쓰거나 한 차례 한국어 용어로 풀어 쓴 뒤에 CPI라고 말하는 게 청취자를 배려하는 태도라고 짚고 싶고요. 네. 또 다른 예로 3월 14일 방송에선 근원물가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요. 이때도 이 용어를 첫 번째로 언급할 때 한 번 정도만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처럼 짧은 설명을 붙여줬더라면 편하게 들을 수 있었을 듯합니다. 네. 경제 용어를 쓸 때는 짧게라도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생생경제의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난 3월 10일 스마트한 경제 코너에선 KT 사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게임회사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유출 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네. 먼저 KT 사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서 논란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정보가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출연자의 답변이 부실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문제가 될 만큼의 측근인지, 그리고 이 측근 의혹을 받는 사람의 선출 과정에 부당한 입김은 없었는지, 혹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총 몇 명이며 이 한 명의 이사가 사장을 뽑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논란이 되는 근거가 제시돼야 하는데 측근이라 논란이다라는 설명 말고는 없었습니다. 네. 또 넥슨의 신규 프로그램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중소게임회사와 관련해서 진행자가 넥슨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창업한 회사라는 보도가 있던데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유출 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 진행자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날 출연한 기자는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듯 정확히 밝혀졌는지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며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취재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은 기자에게 사전에 공유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미리 공유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미리 질문을 기자에게 공유하고 취재를 요청을 했더라면 청취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생생경제가 개편되고 나서 처음 모니터링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개편된 생생경제를 처음 모니터했는데요. 개편 전보다 보다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을 접할 수 있고 공부도 더 많이 됐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다만 생활 밀착형 경제 이슈와 관련한 내용이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중국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언급한 사실이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 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배경에 대한 분석이 며칠간 이어졌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대다수 청취자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조금 부족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세계 현안에 대한 분석도 좋지만 그런 현안이 청취자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고요. 또 대다수 청취자의 삶과 보다 밀접한 이슈도 더 많이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활 경제 내용을 보다 더 풍성하게 다뤄달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시청자 평가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당 69시간이다, 주당 60시간이다 이렇게 좀 혼선이 일면서 좀 시동을 겪고 있는데요. 네. 최근 온라인에서 주 69시간은 일제 강점기 일본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주 65시간 근무 때문에 파업이 있었다는 건데요. 관련 사료와 문헌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온라인에 어떤 글이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제목이 이런데요. 원산 총파업, 일제가 조선인 주 65시간 척신노동을 시켜서 일어남. 이렇고요. 내용은 당시 시위 장면으로 보이는 옛날 사진과 함께 주 69시간은 일제도 생각 못한 이렇게 딱 한 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 원본을 찾아보니까 지난 21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내용이었는데요. 똑같은 사진에 본문 설명이 긴 게시물이 또 그에 앞서서 지난 7일 다른 유명 커뮤니티에도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게시물의 제목은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조선인 총파업이 발생한 이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본문 첫부분에 원산 총파업 당시 조선인은 주 평균 65시간을 일하여 일본인보다 주 10시간까지 더 일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에 비해 30%나 월급을 덜 받았음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이 원산 총파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이 원산 총파업은 일제 강점기인 1929년 1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원산 노동연합회 산하 조합원 2,200여 명이 참여한 당시로서는 아주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는데요. 영국계 기업인 문평 라이징 선 제휴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 원산 지역 노동자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 네,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우선 역사 관련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공지문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 첫 번째는 이제 교과서죠.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 역사넷의 교과서용 해설입니다. 여기 보면 원산 총파업에 대해서 발단은 1928년 9월에 있었던 함경남도 덕원군 문평리 문평라이진선 석유회사 제2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조선인 차별이 심했던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하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이 노동자들의 강한 저항에 회사 측은 폭행 감독 tuk출, 파업 중 임금 4일 지급 및 새로운 임금 협상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회사 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1929년 1월 13일 문평제휴공장 노동조합의 보고를 받은 연합회는 최저임금제 확립, 8시간 노동제 실시, 감독관 파면, 단체 계약권 확립 등을 요구하며 부분 총파업을 선언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뭐 기사가 나온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마침 또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가보시면 한국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1929년 1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 기관으로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주간지 K공원에도 이 관련 글을 찾을 수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내놓은 공식 문서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원산 총파업은 차별과 폭력 행위를 한 일본인 감독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네. 최저임금제, 단체 계약권 체결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 65시간 노동이 파업의 원인이 됐다. 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일단 주 65시간 근무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8시간 노동제 실시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당시 상황을 따져보면 그 배경에는 조선인 노동자의 열악하고 차별적인 근로 조건과 대우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조선인 노동자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에 불과했고 노동시간 역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일본인 관리자들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멸시했고 또 폭우가 폭력에 빈번했지만 일본 당국은 아무런 제도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주 65시간 근무는 대체로 사실을 판단을 했는데요. 관련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2021년 발행된 일제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 논문과 2007년 발간된 일제강점기하의 항공대의 쟁의행위와 제1한국인 쟁의행위 비교 이런 논문에서 당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1931년 말 당시 조선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8시간 미만이 0.8%,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가 28.7%, 네.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가 11.9%, 그리고 12시간 이상이라는 사람들이 46.9%였고요. 또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3%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요일 휴무와 토요일 오전 근무가 주로 시행되던 시기를 감안하면은 네. 일제강점기 전체 조선인 노동자의 평균 근무 시간은 대체로 한 주에 65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 총파업은 일제가 조선인 주 65시간 착취 노동을 시켜서 일어났다. 일제도 주 69시간 근무는 생각 못했다는 온라인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네. 당시 상황과 파업 요구 조건 등등을 감안해보면 일정 부분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네. 말의 관점이나 이 글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판단이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저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절반의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절반의 사실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해볼 두 번째 팩트체크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봤는데요. 한국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조사가 발표됐다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음 아픈 조사네요. 네네. 찾아보니까 온라인 게시물은 물론 언론 보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UN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지난 20일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23에 해당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평가해 측정한 행복 지수에서 10점 만점인데 5.951점을 기록해서 조사 대상인 137개 나라 가운데 57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선진국이죠. OECD 38개국 가운데서는 35위로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이 같은 통계에서 우리나라 행복 순위는 어땠나요? 네. 같은 조사에서 2021년에도 오면 5.845점으로 149개국 중 62위, 2022년에도 5.935점으로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한 10년 동안 통계를 쭉 보니까 대체로 15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42 정도에서 65권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이 갤럽 세계 여론조사가 세계 각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관적 행복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건데요. 네. 최근 그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보다 그 앞선 3년간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전부 다 수치를 집계하는데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1인당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자유, 사회적 관용, 부정부패 여부의 이 핵심 요소 6가지를 중심으로 행복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50개 나라에서 40위에서 60위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행복한 나라 상위권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네, 보통 예상하시는 대로 북유럽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1위는 핀란드였는데요. 6년 연속 세계 1위였고요. 그 아래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이 북유럽 국가들이 10위권 내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가까운 아시아권에서 보니까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대만이 25에서 27위 쪽 가장 수치가 높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30위, 바레인이 42위, 카자흐스탄이 44위, 일본이 47위, 우즈베키스탄이 54위, 말레이시아 55위 등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뿐 아니고 또 비슷한 조사가 얼마 전에 또 있었는데요. 지난 15일 해외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공개한 세계 행복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57%가 됐습니다. 이 방식이 뭐냐면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은 한국인의 57%만 행복하다고 그렇다고 답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국가지만 국민들이 느낀 행복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네,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보통 과도한 경쟁, 승자 독식,
이 부실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재기가 어려운 것들을 주로 꼽는데요. 마침 이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행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조사 대상 인구 상위와 하위권 두 집단으로 나누고요. 그 사이 행복 격차를 조사했는데 네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불행하거나 또 반대로 거의 불행한 사람이 거의 없는 국가들에서 이렇게 격차가 적어 나타났습니다. 설명드리면 행복 격차가 더 작은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더 크다는 거죠. 아, 결국 비교를 해서 격차를 느끼는 부분이 클수록 불행하다 이런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한국은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한국인들이 평가하는 한국은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네, 대체로 사실 혹은 사실로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유튜브와 팟빵, 웨이브 등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보내드릴 곡은 제이슨 무라즈의 Details in the Fabric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